네, 이태원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전까지 관련 확진자 130명을 넘어섰고요. 자, 익명검사 지금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만 당분간 확산세는 계속될 조짐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는지 학원가까지 지금 비상에 걸려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당초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는 분들도 많아서 또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권 소식까지 이종훈, 김성환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태원 클럽발 지역사회 감염이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클럽 말고도 헌팅 포차도 있고요. 주점도 있고 지역적으로 봐도 이태원, 홍대, 신촌, 뭐 강남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정도에서 그칠지 아니면 계속 또 연쇄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뭐 이런 일종의 클러스터가 발견이 될지 좀 이제 굉장히 예의주시되는 상황인데요. 다른 곳에서도 확산될 여지는 뭐 계속 상존한 그런 그 상황이다. 그리고 어차피 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감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것이 이번 그 이태원 클럽 경우처럼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늘어나는 상황으로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개별 업소들 차원에서도 더욱더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방역 당국도 이런 그 이태원 같은 그런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업소별로 어떻게 이 접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매뉴얼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업소별로 밀집도의 차이가 상당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클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또 아주 초밀접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고 그것에 비해서 식당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자, 이래서 이런 업소별로 그러니까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조절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예. 또 이 밀접도를 좀 조정하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 수용 가능 인원이 200명이라 했을 때 뭐 당분간은 뭐 한 100명 정도만 수용을 하라든가 이런 식의 규제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밀집도라든가 이런 걸 좀 다른 규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적용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이에 뭐 경제랑 여러 가지와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당국에서도 판단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이태원발로 나와서 지금 인천에서는 지금 학원가가 또 비상인 이런 상황입니다. 인천의 학원 강사 이 동선도 숨기고 직업도 숨겼다가 지금 14명까지 감염이 된 상황에 고3 학생까지 오늘은 감염됐다 이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또 어제 제가 인천시 교육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인천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고 학원들을 일주일 동안 전부 다 문을 닫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인천에서. 네, 인천시하고 예.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제 두 가지 그 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해서 근데 이제 이건 그런 조치를 권고사항인 취했는데요. 근데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방역 대책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뭐 학원들이 문을 열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긴 예. 합니다. 사실 이제 초기에 역학조사를 했을 때 조금 더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아쉬움은 좀 남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은 이제 상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느 한순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냥 싹 하고 없어지는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재발됐다가 다시 또 방역 대책으로 또 그리고 낮추고 그리고 또 다시 재발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태원 클럽 관련돼서 얘기할 때 방역 당국이 증폭이라고 썼던 단어가 굉장히 귀에 꽂혔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사실 무증상 감염도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뭐 종식한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환경에서 증폭되는 것을 막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접촉도를 좀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뭔가 대책들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에도 학원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있겠지만 최대한 밀접 접촉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나가는 게 좀 좋겠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띄어안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을 최대한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되고요. 예. 학원들은 뭐 전체 다 문을 닫으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기억할 때 마지막 고통을 제일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느슨하게 지금 이미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들어가면 그 고통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이미 한번 느슨해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경제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가 한 5개월 이내에 종식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기간을 전부 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지금도 고용 쇼크가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후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이런 방식대로 좀 밀접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은 게 예. 클럽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영업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대로 좀 사회 전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 현실적으로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안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 그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정은경 본부장이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다. 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누구보다 코로나 확산 방제 애를 쓰고 있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인데요. 책임 있는 검사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자, 듣고 오시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감염될 경우에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주며 시간이 지나 2차, 3차 감염으로 확산될 경우는 공동체 전체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바로 검사에 응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인천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긴 102번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단 인천시가 이 거짓말한 학원 강사 고발하기로 했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감염병 예방법도 국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훨씬 더 처벌이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이제 처해질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이 당국이 뭐 서울시라든가 뭐 대구시 쪽에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신천지 관련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예.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컨대. 학생 신분이라면서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심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번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상권 청구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확진 받아서 치료받으신 분들 그 치료비까지 다 예. 자기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개인 간 소송으로도 또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거짓말로 해서 나 뭐 그냥 무직입니다. 그거로 해서 지금 뭐 갑자기 뭐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그 변수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긴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고발 조치가 불가피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있는 게요. 감염됐다고 해서 일종의 낙인 찍기를 하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예.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성소수자 문제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걸 어긴 사람을 확실하게 처벌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고발 조치하는 그 조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익명 검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서울시도 밝히고 예. 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 겪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누가 어디서 감염이 돼 있는지 예, 알 수가 아무도 없는 사실은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포용성을 갖되 거기에 따라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립암센터의 김호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이 검사를 안 받으면 이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좀 빨리 나와서 검사를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인 거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번 그 이태원 클럽 사례가 이제 더욱더 국민들이 좀 분노를 하는 지점이 뭐냐 하면 숨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조금 전에 얘기한 게이 클럽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숨었는데 숨게 되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이걸 좀 이제 잘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숨기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가를 감염시키게 되면 결국은 꼬리가 잡히게 돼 있어요. 누군가로는 추적을 나중에라도 발병을 하게 되면 역추적을 하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그 피해가 본인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일단 잘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좀 이상 증세가 있다라든가 뭐 본인이 감염된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정말 숨기면 안 된다. 예. 이건 좀 그 이번에 확실하게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바이러스가 뭐 정은경 본부장 얘기처럼 잔인한 측면도 있지만 또 제가 보니까 굉장히 더 끈질겨요. 예, 끈질긴 바이러스기도 하다. 그래서 한 번 음성 판정받았다 그래서 이것도 안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하여튼 그 약간의 그 증세라든가 또는 이제 설령 음성을 받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건 굉장히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실제로 음성 판정 받고 활동하셨는데 그 주변에서 2차 감염, 3차 감염이 발생한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좀 예.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만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약속 다 미뤄두신 분들 많고 지금 뭐 약속들 많이들 잡으셔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자리 많을 거예요. 이거 다시 좀 다 미뤄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만은 어려운 글쎄요.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리는 멀게 하고 마음은 마음 가깝게 가까이. 하라. 뭐 이런 예. 얘기도 사실은 하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딱 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만나시는 거는 하더라도 그 장소에 관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물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예. 가급적 만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얘기할 텐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생활들을 우리가 좀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티켓을 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날 때 몸이 좀 아프다고 하면 오늘은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코로나19하고 이제는 동거에 들어갈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 살아야 한다 이제는.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 그 방역 당국도 판단을 했을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을 한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 뭐 다른 나라 경우 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지금 심각한 상태에 여전히 있는 나라들도 이제 서서히 이제 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상황이 나은 편인데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 그 나름의 그 노하우를 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걸 이제 잘 활용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뭐 클러스터가 발견되면 집중적으로 달라붙어서 일단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상황을 지켜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국민들도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 국민도 생활 지침을 이런 걸 좀 지켜주십시오 하고 위생 수칙을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갔으니까 이제 일상생활로 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마스크도 그것까지는 좀 벗고. 아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모임을 갖고 뭐 이런 걸 다 하시더라도 예. 그러니까 위생 수칙은 기본적으로 좀 지키는 하다못해 손 씻기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뭐 요즘에 그 손 세정제 비치된 곳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열심히 좀 사용하시는 예. 곳 이게 좀 필요하다. 제가 요즘에 다니면서 좀 느끼는 것은 손 세정제가 한창 심각할 때는 이게 다 쓴 손 세정제가 있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늘 이렇게 새 세정제를 갖다 놔서 근데 지금 교체를 안 언제든지 한다는 거죠? 요즘 보니까 교체도 좀 잘 좀 뜸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손 세정제 쓰려고 보면 예. 다 쓰고 없는 그런 것들도 발견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신경을 우리가 좀 더 당분간은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전염병과의 동거를 생각하면서 예.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는 시점. 등교 계약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일주일 미루고 2주일 미루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종훈 평론가 얘기하셨지만 이 학교 문제도 이제 좀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교육계 내부에서 9월 학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옵니다. 원래 이제 9월 학기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수십 년 된 논쟁이긴 한데요. 이미 한 학기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동안에 9월 학기제를 도입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게 날아갔어요. 수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온라인 수업은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만약에 9월 학기제를 도입하게 되면 다시 1학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그 사회적 비용이나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동안에 9월 학기제를 도입하기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학기가 사실은 뭐 물론 그냥 흘려보낸 시간은 아니지만 그냥 학교를 못 가고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9월 학기제 여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9월 학기제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고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한정없이 이렇게 미루는 것이 이게 또 현명한 방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고3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잖아요. 고3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계속 코로나가 발생하는 상황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은 학교 그냥 못 가고 고3은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각급 교육청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번갈아서 등교를 하든 아니면은 지금 이제 다른 학년들은 학교를 등교를 하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고3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2학년에 쓰는 교실을 고3들이 나눠서 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현실적인 방안들. 네, 먼저 고3부터 등교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파생되는 어떤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들이라는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뭔가 실험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꼭 고3이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당장 고3은 예. 수시 입시가 아직 대다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선생님이 학생을 봐야 이게 생활기록부에도 작성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가 훨씬 더 사실은 좀 크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언젠간 한번 넘어야 될 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학기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19가 겨울에 다시 또 올 수도 있는 예, 다시 문제고요. 또 유행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린단 말이에요. 겨울철에 워낙 또 강한 바이러스고 하니까 그럼 9월 학기 시작했는데 또 곧바로 또 대량 감염 사태가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이태원 그 사례가 좀 큰 건이기 때문에 이 건 좀 해결하고 나면 계약을 하고 그리고 아마 학교 중에서도 어딘가에 한 곳은 이렇게 터질 가능성이 저는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서 일단 또 한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가 동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렇고 또 겨울철 재유행을 생각하더라도 학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문 닫아 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등교 계약을 하고 나서 대응을 일단 하는 그 방법을 택하는데 이거 역시 좀 준비를 좀 치밀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태원 클럽 같이 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학교 교실 관리라든가 또 학생들 그 식사 급식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빈틈을 최대한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처음 가는 길이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다 시행착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걸 겪으면서 매뉴얼로 하나씩 이제 정착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곳곳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어제부터는 카드사로 신청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죠. 전통시장이나 편의점 같은 곳은 재난지원금 특수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곳에도 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가 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사의 카드가 여러 개라면 어떤 카드를 쓰든 포인트부터 먼저 차감이 되고 또 세대주 명의 카드를 다른 가족이 대신 쓸 수도 있습니다. 기부 유도 잡음에 대한 보완에도 들어갔습니다. 네, 이 재난지원금 신청 마지막 단계에 기부 설정 화면이 함께 나온 게 문제였습니다. 이 전액 기부 버튼을 무심코 지원금 신청 관련이겠지 생각하고 누르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노란색 최종 신청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팝업 창이 하나 뜹니다. 이 팝업 창이 뜨는데 이 팝업 창 내용을 보면 기부 액수가 찍힌 채로 신청 버튼을 눌러도 재난지원금 신청은 취소가 불가하다 이렇게만 나오지 기부했는데 맞는 거냐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중점을 둔 시스템이 다운되면 안 되니까 그게 가장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시스템 죽지 않게끔 하게 간결하게 만들자가 이제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부터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 전액 기부 시 팝업 화면을 통해서 전액 기부가 맞는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리고 첫 단계에 기부 없이 신청 메뉴도 아예 만들고요. 또 신청 당일 이후에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용 가맹점 지도도 제공이 됩니다. 이 KB카드의 제공 자료를 보면 강남구는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모두 46,686곳입니다. 음식점이 9,700여 곳으로 가장 많고 또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 병원과 약국도 3,300곳이 넘습니다. 네, 문제는 성형외과와 피부과입니다. 병원이다 보니까 사용처에 포함이 됐는데 온라인에는 벌써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예뻐지라며 광고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현명한 소비처를 찾다가 이 지원금으로 피부관리와 미용 시술에 사용했다는 글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숨통 틔워주기라는 긴급재난지원금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지역 상권에서 골고루 소비가 돌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대형 가전제품 매장에서도 지원금을 못 쓰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다 사용이 제한된 마사지 등 미용 관련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세한 성형외과나 피부과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비급여 진료 그러니까 미용 시술을 뺀 치료 목적으로 한정을 하고 또 병원 연 매출에 따라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어떻게 쓰는지 지금 또 고쳐나갈 부분은 없는지 박광렬 앵커가 지금 몇 번째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주고 있어서 저희 팀에서도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물어보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무심코 누른 버튼 하나 때문에 자동 기부하게 되는 문제 이건 좀 고쳐 나간 것 같고요. 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카드사 신청은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다수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나온 얘기 중에서 확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재난지원금 가지고 피부과, 성형외과 가서 이제 미용 목적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 그 잔인했던 혁명들 숙청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극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즐길 수 있는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닫아두고 난 상태에 있다가 그게 풀리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런 방안으로 또 소비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너무 나쁘게만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70%냐 전국민이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냥 다 현금으로 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사실 했거든요. 근데 국민 한 명 한 명한테 어떻게 다 윤리적 소비만을 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각의 자기 욕망들이 다 따로따로 있고 그 욕망에 따라서 소비하는 것까지 우리가 너무 탓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일부 피부과에 가서 그동안에 내가 너무 힘들었고 내가 얼굴 너무 칙칙했는데 좀 피부 미용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필요할 때 소비를 지금 당장 어떤 장을 보거나 이런 소비도 중요하겠지만 가치를 둘 때는 나에 대한 투자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쓰라고 해도 사실은 못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당장 이제 생계를 가셔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민 지급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뒀을 때 그 사용처에 관해서 너무 탓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너무 윤리적 소비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한 요구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선택의 문제인데 하나 짚어볼 게 이제 이게 어려운 업체들한테 돌아가라고 만든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느냐 이런 지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보니까 이제 명품 구입도 가능하고 예. 골프 용품도 구입이 가능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경기도가 취한 방식을 취했더라면 훨씬 문제 내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매출 10억 원 미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차라리 나은 거죠. 지금 정부가 정한 방식 보게 되면 뭐 주로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 규모를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형 마트에도 입점해 있는 뭐 작은 그 매점에서 그 업소에서는 또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네,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부도 지금 참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을 착한 국민과 나쁜 국민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기부를 하는 착한 국민과 기부 안 하는 나쁜 국민으로 나누는. 그래서 기부를 안 한 사람들도 왠지 심리적인 약간 그 죄책감 같은 거를 느끼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자기가 낸 세금 중에 일부를 이제 가져가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만드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부에 약간 역설들이 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목적이 가장 커요. 그죠? 네. 그럼 돈을 써야 되잖아요. 기부를 하게 되면 돈이 묶이잖아요. 그죠? 한시적으로 뭐 기간을 정해서 그 사이에 돈을 가능하면 써서 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 좀 약간 활력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들 좀 도와주자.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기부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기부하면 당분간 국고에 그냥 묶이는 건데 그 돈 다 받아서 사실은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도 이게 역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져서 지금 언제 이거를 지금 아직 결정 안 해야 될지를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쓰고 기부는 그냥 따로 내가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번에 이거를 기부를 해서 그냥 이거로 할 건지 이런 고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번 내가 그래도 평론가인데 나쁜 국민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별로 사실은 세련되지 못한 방식의 어떤 기부 제도를 이번에 좀 약간 좀 끼워 넣기를 한 게 좀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아니 평론가 기부 안 하셔도 절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평론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지금 기부를 하게 되면은 고용보험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고용보험 기금으로 들어가면 지금 실직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 고용 통계가 나왔지만 임시직하고 계약직 그리고 청년 여성들이 제일 먼저 지금 해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사실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부를 5만 원을 하시든 다 쓰셔도 되고요. 5만 원을 하시든 10만 원을 하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서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기부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전 사회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부를 지금 선택해서 우리 사회 고용보험에 내 돈이 들어가니 전국민 고용보험이 되든 우리 사회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시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영역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우리 사회 약자라든가 우리 사회의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밑바탕을 튼튼하게 하는 제도적 개혁을 좀 촉구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는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만약에 기부한다고 하면 저도 그런 요구를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회가 어느 한 부분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큰 틀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좀 요구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을 국민들께서 당당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재난지원금 우리가 받을 때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당신은 필요 없는데 왜 받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난 세금 많이 내니까 받을 자격이 있다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받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난기원금은 어디에 쓰든 기부를 하든 말든 이거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일이다. 자, 얘기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선거 조작 의혹을 국회까지 끌고 온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나라를 뒤흔들 증거, 그 증거로 제시한 투표용지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제는 현상금도 걸고 부정선거 제보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를 드리기에 최대 170석까지 당신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날 무더기로 사전투표 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보통 투표지는 인쇄가 돼서 나옵니다. 네, 민경욱 의원이 세상을 뒤집을 조작의 증거라고 흔들었던 이 투표용지, 이게 지금 수사의 증거가 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이게 유출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중앙선관위도 물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를 부정한 방식을 통해서 만약에 이걸 빼돌린 거라면 그거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민경욱 의원의 이 공개한 투표용지 6장이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일단 그런 그 상황인데요. 이게 좀 명백한 증거라고 과연 볼 수 있겠는가? 예. 그 부분엔 좀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보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 그 끝난 다음에 그 투표 용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작을 했을 것이다 예.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현장 조작인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개표하는 프로그램에다가 뭐 일정한 수치를 집어넣어서 뭐 63대 26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좀 여당 후보가 유리하게끔 그렇게 이제 개표 과정에서 조작을 네. 했다, 시스템상으로. 이 두 가지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수치 조작 부분을 더 얘기를 많이 해요. 보니까 보수 뭐 유튜버들도 그렇고 뭐 그쪽에 문제 제기하시는 네. 분들 보니까 그쪽에도 많고, 현장 조작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덜 의혹 제기를 하는 편인데, 민경욱 의원이 이번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현장에서 결국 이제 사전 투표함을 나중에 뭐 열었다든지 해서 뭐 과거처럼 네. 무더기로 뭐 이렇게 표기 안 한 투표용지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거짓 표기한 투표용지를 집어넣는다든지 또 여당 후보자가 유리한 투표용지를 잔뜩 집어넣고 야당 후보자를 찍은 투표용지를 빼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이제 했을 그 네. 가능성을 놓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요즘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 예. 좀 핵심, 누가 투표용지 6장 빼돌렸나 이게 참 궁금한데, 민경욱 의원은 이게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없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게, 이제 검찰 수사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관리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 관리가 철저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구리시 선관위잖아요. 구리 선관위에서 투표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개표 작업이 들어갈 때 체육관에서 개표를 보통 이제 하잖아요. 많이 넓은 공간이니까. 그럴 때 그 남은 투표용지를 그 체육관의 체력 단련실에다가 봉인을 해서 넣어놨다가 그 투표 인수하고 실제 투표 용지하고 한 2명 정도 차이가 나니까 다시 그 봉인했던 걸 뜯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뜯어서 확인해 보니까 아 이거 맞구나. 그런 다음에 다시 봉인을 해야 되는데 봉인을 안 하고 보관했다가 이번에 6장 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 6장이 사라졌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요지는. 그러니까 선관위가 철저하게 투표용지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뭐 그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뭐 반대로 생각하면 훔치려고 맘만 먹으면 왜 훔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민경욱 의원이 처음 이제 사전투표 뭐 의혹을 제기할 때 그때는 사실은 이제 선거에서 뭐 그 간발의 차로 졌기 때문에 뭐 억울한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런 심정이 아마 됐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재검표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그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지금 뭐 빵 상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QR 코드 그리고 지금 이제 6장의 투표용지까지 지금 흔드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진짜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민경욱 의원한테까지 그 불똥이 충분히 뜰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를 해야 하는 행동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부정선거 수사 시작됐다. 땡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상은 걸었는데 이게 500, 400, 300 이렇게 하루가 갈수록 떨어지는 거니 빨리 제보하라 이런 뜻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좀 제보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선관위 개표 사무원 중에서 중국 동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었다. 그러니 중국 동포들이요 지금 제보를 해달라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보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종의 이제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좀 비판 목소리가 당 내에서도 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보수 유튜브 쪽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꾸준히 제기를 해온 상황이고요.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 이 보수 유튜버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수위의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극우 유튜버들, 걔들 말이 다 오는 것처럼 하고 걔들 기고만장해가지고 우파 가능성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 걔들이. 그렇죠. 비판해가지고. 결국 걔들은 다 돈 벌어먹는 놈들이요. 자기들 조회수 올려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을 쏟아내고 해가지고 자극적인 말이 나와야 올라가니까 이렇게 나를 매도하는 게 바로 극우 유튜버들이야. 이 유명한 유튜버들. 그 전부 썩은 놈들이야. 이 그대로 보도에 내도 돼.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앞으로 내가 보수 유튜버도 싸우려고 그래. 나쁜 놈들이야. 이놈들 전부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놈들이야. 예, 굉장히 강한 수위로 비판을 했고요. 극우 유튜버와 싸우겠다 이렇게 공개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이 보수 유튜버들이 가능성 있는 정치인들 다 죽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진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김무성 의원의 자기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발언의 수위들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기 뭐 지금 전당대회도 있고 당권도 있고 뭐 대권도 있고 다 이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거하고 일단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 좋게 얘기하면 친박 청산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이제 그 극우하고는 좀 결별을 하겠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좌양좌해서 그러니까 중도 지형으로 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향성.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제 이 비박계들의 지향성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비박계에서도 비교적 뭐 수장격에 속하는 김무성 의원이 나서서 지금 이제 이런 발언을 좀 한 게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극우와의 결별. 그런데 이런 보수 유튜버들 황교안 대표 시절에는 황 대표가 국회로 초청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거리 두기를 앞으로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그래서 보수 해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수가 해체하고 다시 합리적 보수 그리고 중도 진영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보수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뭐 집권을 하든 선거 승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보수 해체 얘기가 나오는 가장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얘기가 바로 극우하고의 결별을 전제로 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극우 진영을 끊임없이 누군가는 선동하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민경욱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지층이 중첩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유튜버에 의해서 그 합리적 판단이 마비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국민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일부 자기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또 정치인이 나타나고 근데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무성 의원이 좀 좋게 보자고 하면은 보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프더라도 결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뭐 킹메이커가 되든 킹이 되든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그 극우 진영이라고 하는 이 진영들이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일종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통합당의 비호감도를 높이는 쪽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번 투표 결과가 그걸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당이 새로운 혁신을 하게 되면 이런 극우나 보수 진영들하고는 좀 결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아마 선거라고 하는 1대1 싸움으로 가는 선거 구도에서는 이기기 쉽지 않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합당 앞으로 토론에 진중권 교수도 강사로 모셨던데 이 쓴소리들을 얼마나 수용하고 또 진단을 정확히 해나가는지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김성환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